자, 우리 조금만 한 번 더 보시죠. 475페이지 가보시면 통화주의 학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화주의. 자, 여러분들은 고전학파가 좋아요? 케인즈 학파 쪽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사람들의 뭐 취향, 선호에 따라 다르겠죠. 케인즈 학파, 고전학파는 뭐 세상에 뭔가 약간 운명을 믿는 스타일이 아마 고전학파인가? 잘 모르겠네. 케인즈는 뭐 막 극복해내려는 재량적인 뭐 그런 건데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고전학파다라고 하면 다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고전의 기억이니까 공급을 중시역이고요. 이 모든 게 반영되니까 Y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흐름 속에 요 상황이 이제 딱 정해져 있고요. 화폐는 거래를 위한 매개 수단일 뿐이지 딴 거에 아무런 영향 없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는요. 수요가 중요한 거죠. 수요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함정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을 통해서 ISLM으로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쫙 있어서 YR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LM 곡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쫙 해서 이렇게 해서 LM 이렇게 돼 있고 IS 곡선이 거의 이제 수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수직, 가파 이렇게 돼 있네요. 왜 수직이고 왜 완만한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고전학파는 사실 깨갱거리고 너무 약간 이론에 치우치고 너무 장기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 얘기를 좀 현실에 좀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게 다운시켜서 나타낸 게 통화주의 학파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 봅시다. 자, 통화주의는 우리가 전에 했는데 사람 이름 누구 떠올라요? 아무도 안 떠올라요? 예, 프리드만 쳐보셔요. 아셨죠? 구글에서 밀턴 프리드만. 약간 짱딸만 하면서 약간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람인데 시카고 대학에 이렇게 뭐 자유롭게 토론하고 우리 뭐 여기 파고다 공원에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할 때 똑똑한 애가 나와가지고 옛날엔 그런 게 많았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우리 토론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은 막 그렇게. 지난번에는 봤더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쇼미더머니인가? 그 사실 반대게 재방송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 랩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 했던 건데 사람들이 뭐 리듬에 맞춰가지고 막 하라고 하는데 역시 그렇지 않나요? 그 뭐 뭐야 뭐더라 그 몇 명 뭐 자이언티인가 튼가 뭐 있고 또 무슨 뭐 매드 뭐 어떤 애 나오고 뭐 해서 뭐 우리가 길도 나와 있더라. 길도 나와가지고 뭐 한 거의 9,000명 넘게 우리 회계사 시험 보는 사람처럼 10,000명 이렇게 줄 서가지고 시험 보는데 이게 쫙 심사 보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약간 그 심사위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뭐야 랩계에 뭐 이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떨어가지고 가사 까먹고 아무 생각 안 나고 이거 마찬가지.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장 가면 여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풀 때랑 거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잘하고 연습하고 나름 자신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번 재미로 참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도 안 하니까 막 안 되고 떠오르지 않으니까 막 거기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도 그런 상황을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딱 되게 막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했는데 뭐 몇 마디 뭐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가더라고. 3초 듣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봤을 때 그냥 2초, 3초만 들으면 아유 글렀다, 잘 됐다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객관식 할 때 보면은 질문 같은 거 이렇게 하러 가져오세요. 가져오면은요, 딱 보면은 아니 근데 질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딱 오면은 경쟁이 얼마나 돼 있는가 이게 왜 물어본지 그걸 딱 보면은 사실 이렇게 진단이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열심히 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프리드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할 때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힘으로 막 이렇게 쫙 끌어가니까 거의 뭐 시카고 학파의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경제할 때 회계학에 뭐 사람 이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경영학에 나와요? 나오죠. 근데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경영학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경제학은 그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한두 명 교과서에 실리는 정도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 그 많은 경제학 쳐보세요. 구글에다가 경제학자 랭킹 치면요 1등서부터 1000등까지 쫙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넓고 뭐 할 일 많은데 거기서 그냥 시카고 학파의 태도 프리드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영문학 할 때 셰익스피어 뭐 음악 할 때 모차르트 정도는 한번 이렇게 음악 들어봐야지 베토벤 글쎄 저도 한 2명밖에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는 그래도 한번 예의상 경작을 공부하니까 알아두셔야죠. 프리드만 아셨죠? 안 그러면 꿈에 나타날 거예요. 나 안 찾아보냐 하는데 찾아보셔야 돼요. 프리드만이고요. 우리가 하면 이거 적응적 기대라는 거 그거 좀 떠올리셔야 되고 통화주의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어떻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맥락 판단 기준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답 고를 때도 그렇게 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있고 앞에 뭐 개요 이런 거 그냥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러불러 했다가 케인즈의 설명력이 의문이 제기돼서 자꾸 반박을 했던 찰나에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1970년대 거의 보니까 오일샥이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서 케인작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됐죠. 그때 얘네들이 그 틈새를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요. 약간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에 밀턴 프리드만 나와 있죠. 그 통화주의라고 하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가만히 보면 거기 중요합니다. 4번에 보시면 일관성 없는 그거 밑줄 치세요. 그 재량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케인즈는요, 뭐든지 재량적이에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재량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화주의는 아니다. 야, 네가 뭐 전체 자연 전체, 세계 경제 전체, 국가 경제 전체를 어떻게 네가 다 아냐. 그러니까 그냥 준칙, 원칙으로 그냥 해라. 그런 개별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그거 보고 선택하게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재량적인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화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니 하면 화폐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본 명제 살짝 볼게요. 통화 공급은 명목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명목 국민소득 하나 밑줄 치세요. 고전학파에 그 식 나와 있는 교환방정식 그대로 써요. MV는 P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V는 유통속도니까 고정돼 있죠. 똑같아요. 얘도 장기에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P가 증가하는데 이게 명목 국민소득이에요. 명목 국민소득 GDP요. 자, 다시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P 곱하기 Y를 증가시키니까 명목 국민소득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장기에는 실질 국민소득까지 증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명목 국민소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장기라는 말 붙어 있고요. 이 통화주의 할 때는 언제나 장기, 단기 이 얘기를 항상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2번에 장기, 3번에 단기 계속 있죠. 네, 그것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알고 있어요. 단기에는 정부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걸 나타내는 게 지난번에 실업할 때 봤어요.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그쪽으로 회귀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2번 화살표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충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직이라는 얘기죠. 필립스 곡선이.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장기의 자연 실업률 가설이 성립한다. AS 곡선이 수직이다. 필립스 커브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로 뭐 그리지는 않을게요. 우리 저 앞에 필립스 곡선 파트 보면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단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케인즈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단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다 인정을 해요. 근데 장기에는 미미하거나 없다 이렇게 끌고 가고요. 얘네 관심사는 단기와 장기 중에 어디가 관심사냐면 장기가 관심사죠. 단기는 관심사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잠깐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당연한 얘기인데 시장 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보시면 준칙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6번 보시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뭐뭐가 아니다. 미미라는 거 떠오르세요? 미미는 누구 친구라고요? 통화주의 친구예요. 아셨죠?
약간 그러니까 그 통화주의는 좀 약간 프리드만은 셌지만은 약간 좀 나약한 게 있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뭐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모기만한 목소리로 그냥 외친 거예요. 그 뒤에 비하면 저 뒤에 세고전학파는 엄청나게 강성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476페이지 신화폐 수량설 역시 프리드만이고요. 자꾸 나오잖아요. 찾아보세요. 아셨죠? 프리드만. 다음에 케인즈와 달리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서 신화폐 수량설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 수량설인데 거기다 신자를 붙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조금 확대한 겁니다. 그 화폐 수요에 있는 걸로 대신하시면 돼요. 화폐 수요를 요거 V분의 1인데 K라고 했죠? 이자율에 영향 받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PY 이렇게요. 요거까지 쓰세요. V분의 이렇게 요걸 먼저 쓸 걸 그랬네요. PY 굳이 하면 이렇게요. 요거 왜 썼을까요? 제가 유통속도 K가 이자율에 영향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썼어요. 여기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얘 때문에 쓴 거예요.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플러스다라는 거. 근데 강력하진 않아요. 역시 미미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폐 수량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고전학파 계통이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케인즈 학파는 LM이 수평이고 IS가 가파르잖아요. 자, 통화주의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거 반대로 그리세요. LM이 가파라요. LM이 가파. 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IS가 완만. 자, 그러면 우리가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할 때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언제나 이것도 그냥 기억하세요. 가파른 거 이동시킬 때가 효과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딱딱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암기하셔야 될 게 몇 개가 있고요. 거기에 약간 양념을 좀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거시는 좀 어렵진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잘 별표하시죠. 그래서 LN 곡선이 급경사다. 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연실험률 가설 같이 끌고 가야 돼요. 프리드만, 적응적 기대, 단기 장기 자연실험률 가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필립스 곡선 얘기할 때 그냥 필립스 곡선이 아니라 기대, 추가, 부가, 필립스 곡선 이거요.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적응적 기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연실험률 가설 나와 있죠. 자, 2번 봅시다. 2번 역시 또 통화주의예요. 계속 색깔 칠했네요. 단기, 장기 거기 보시면 자, 4번에 2번 보시면 마지막 제출에 자연실험률 가설에 따르면 단기에는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면 그냥 미미하다가 먼 장기 가면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케인즈 학파랑 통화주의 학파 나와 있는데 그냥 그 X 하시죠. 우리 그 금융 정책 파트에 가보시면 더 자세히 있으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하면 파편적으로 너무 흩어져서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자, ISLM 모형 나와 있습니다. 요거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4번에 별표하세요. IS는 완만하고 LM은 가파르고. 왜? 하면은 그거를 또 다시 보셔야죠. 자, 왜 하면은 되시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IS 뭐로 결정돼요? IS는 Y는 C, I, 이자율, 정부 지출. 여기 있죠? I고요. 아까 했잖아요. C와 G를 전리 넘기면 그게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되고 이자율에 대해서 얘네들은 통화주의니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케인즈는 영향 안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얘한테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LN 곡선이 가팔라요. 얘는 뭐냐면 이자율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화폐 수요를 잘 보셔야죠. 화폐 공급 LM 할 때 M입니다. 머니 서플라이. 그 다음에 화폐 수요.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가 크죠. 그래서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가 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해도 큰 영향이 없으니까 Y가 조금만 변해도 돼서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제출 보시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케인즈 학파가 대세였다가 잠시 5, 60년대 돼도 엄청 대세고 얘네들이 이제 약간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퍼센트지로 하면 얘가 거의 95%를 먹었으면 얘는 한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거기 밑에 보시면 신고전 학파 종합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슨 같은 사람이 이걸 통합을 시켰어요. 폴 사무엘슨 경제학의 뭐 3대 무슨 뭐 문제 할 때 했었는데 사무엘슨과 같은 일군의 학자들이 이걸요 그냥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이라는 말을 써요. 신, 고전학파의 종합 이렇게요. 이제 주로 이제 ISLM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통합을 시킨 거죠. 그럼 이거는 고전학파 쪽에서 통합한 겁니까? 고전학파가 주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약간 이 신을 뭘 번역한 거냐면 네오를 번역했어요. 네오 클래시칼 이렇게요. 그러니까 뉴 클래시칼 이렇게 하면 그 새고전학파 그렇게 번역하고요. 약간 뉴보다 네오가 약간 오래된 고어체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신 이렇게 번역하는데 느낌은 사무엘슨도 약간 케인작파에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고전학파 그래 수학을 많이 쓰고 하니까 니네를 약간 흡수 통합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두 개를 통합하려고 뭐 시도를 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통합을 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은 단기에는 케인작파가 맞고 장기에는 고전학파가 맞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고전학파가 맞을 수는 있지만 현실 설명력은 뭐 케인즈가 맞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 뭐 쭉 보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78페이지 가보시면 케인즈 학파랑 통화주의 학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제가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앞에 거 이걸 잘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객관식 보면서 자꾸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A4 용지에 한 반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요. 뭐 대표학자 이런 거는 보실 필요 당연히 없고요. 뭐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렇게 골고루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거보다는 거기 뭐 나중에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든가 거기 뭐 ISLM의 기울기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중심으로만 조금 체크해 두세요. 저 뒤에 경제 안정성과 정부 개입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가 있는데 뭐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공급 중시 경제학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학, 공급 중시, 공급 경제학, 경제학.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라고 하면은 경제학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래퍼라는 교수나 이런 쪽, 뭐 최근에 다시 좋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약간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70년대 보시면 거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공급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보면 거기 보면 레이건 행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사진 한번 또 찾아보세요. 그런 걸 해보셔야지 또 뉴스 기사 보지 마시고요. 찾아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배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도 좀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보다. 막 영화배우가 막 대통령 하고요. 아놀드 뭐 아세요? 그 주지사 하고요. 또 뭐 부자가 막 대통령 하잖아요. 부자라 하면 이제 아빠 아들이요. 갑부 말고 갑부도 부자죠. 트럼프. 아무튼 다 그렇게 중의적으로 됐는데 아니 아빠가 대통령인데 아들도 대통령하고 완전히 막 우리나라보다도 더 나쁠 건 없어요. 거기도 나쁜 게 아니라 뭐 비슷비슷한 거야. 정치는 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는 거 보면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영화배우가 대통령이 됐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여기 이제 미국에는 레이건이고요. 이제 영국에는 또 여자가 수상이 됐어요. 대처 수상이라고 철의 여성 해가지고 막 이게 이제 약간 다르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제인데 영국만 해도 양당제예요. 그 국회의사당도 달라요. 미국도 우리나라 보면 앞에 단상이 있어서 국회의원들 쫙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영국은 거의 보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책상 하나 맞으면 놓고요 서로 뭐 이렇게 두 당이 이렇게 양당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회의사당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제일 앞에는 이제 초선 의원이나 이제 약간 힘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힘센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서 시켜요. 야, 너 나가서 고함 좀 질러 하면 막 이렇게 발표할 때가 그런데 영국은 그게 아니라 두 당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수상이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예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둘이 뭐 토론하면 수상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웅변이나 언변 이런 게 되게 뛰어나야 돼요. 말싸움을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막 말 갖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뭐 양당제가 잘 운영되긴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보통 여성들 하면은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여성은 너무 대단해가지고요. 저쪽에 있는 약간 뭐 상대당을 막 이렇게 압도하는
철의 여인 뭐 해서 대처 뭐 아무튼 둘 다 시장의 원리를 좀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케인즈학파가 아니라 고전학파 계통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도 그러니까 당연히 계통으로 따지면 공급 중시 경제학 이렇게 돼요. 약간 고전학파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앞에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안 보셔도 돼요. 고전학파 할 때 케인즈학파 계통할 때 공급 중시를 약간 삐딱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돌연변이에 좀 가까운 그런 거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주요 내용 보시면 첫 번째는 조세 감면이에요.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은 텍스를 깎아주는 거예요. 텍스를 깎아주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케인즈학파 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총수요를 증가시켜요.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왜냐하면 Y는 C, I, G 흐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쪽으로 끌게 되는데 얘네는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단기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텍스 인하는요. 거기 한번 볼게요. 경제의 공급 능력, 공급에 밑줄 치고 생산 이렇게 쓰세요.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거기 보라 색깔로 돼 있어요. 보란가? 아무튼,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자, 이거를 다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근로소득세 인하하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더 열심히 해요. 노동을 더 많이 해요. 아, 내가 저축을 했어요.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고요.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참았어요. 근데 세금 내래. 이자소득 얻었는데 그러니까 저축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은 저축, 이게 다 생산과 자금에 대한 공급이잖아요. 증가시키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율이라든가 감가상각 이런 걸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도 역시 투자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공급과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게 나중에 그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약간 생산과 공급에 영향 미친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림까지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급 측면이 증가하니까 거기 보시면 밑에 총수요가 증가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공급이 이렇게 효과가 나게 되면 AS가 AS0에서 AS1으로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비용 절감, 생산량 증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뭐 밑에 그림이 있어요. 다시 요거요.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요거는 AS가 우측이니까 비용 절감이니까 하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그림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Y가 있고 P가 있으면 AS, AD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AD가 우측 이동한다니까요. 우측 이동을 하는데 이제 뭐 조금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공급 측면이 더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AS가 이동하는 걸로 표현되네요. 그럼 균형점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여기 제로점이라 할게요. P0, Y0에서 1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물가도 떨어지면서 국민소득도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 요거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 뭐 나오게 되면 그 래퍼라는 래퍼 곡선 정도 하나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게 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한번 살짝 볼게요. 480페이지 보세요.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자, 세금을 깎아줬을 때 어떤 효과가 더 셉니까? 몰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단기냐 장기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 주질 못해요. 자, 그래서 48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제일 위에 이들 주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율, 이자소득세율,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노동 공급과 투자가 증가하고 이 투자가 자본 축적 그런 의미의 투자예요. 총수요라기보단 생산 능력이 증대된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뭐 또 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감면, 기술 수준 향상, 다 공급 능력을 증대시킨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의 향상, 경제 성장 이렇게 되니까 거기 4번에 보시면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거죠. AS 곡선이 원래 수직인데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해요. 장기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크게 여기 써놨네. 크게 이동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에도 이동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래퍼 곡선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아침에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해서 뭐 경제 현황에 대해서 뭐 아침 먹으면서 뭐 얘기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농담 따먹기 안 하고 이제 경제 현안을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뭔가 아이디어가 났는데 필기구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메모를 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수첩도 적고 해야 되는데 없었는지 크리넥스에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지금 현재 수평축은 세율로 놓고요. 여기다가 조세 수입이에요. 조세 수입. 여기다 수직적, 뭐 재정 수입, 조세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림을 그렸냐면 정부의 조세 수입과 재정 수입과 세율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세율이 빵인 거고요. 여기는 세율이 100%인 경우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율이 빵이면 어떻게 돼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빵이에요. 정부는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았으니까 빵일 거고요. 조세 수입 빵. 자, 세율이 100%로 합시다. 이거 완전 공산주의 같은 거.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다 정부가 가져가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전부 다 일을 안 해서 생산물이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조세 수입은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래퍼라는 학자가 얘기하기에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뭐 래퍼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1번에. 그러니까 래퍼라는 학자는 미국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따로 뭐 있지 않으니까 뭐 A점이라 할게요. A. 래퍼라고 할까? 래퍼가 이렇게 되나? 아무튼 이래요. 래퍼 커브에서 래퍼의 여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오히려 세율을 깎아주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오히려 생산 능력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Y가 커지면 세율을 깎아주니까 오히려 손해일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1점으로 가게 되니까 세율을 감면해 주는 게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실제 이제 이게 채택이 돼서 이런 거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지 영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금지 영역이 뭐냐면 금지 영역 뭘 금지해요? 뭘까요? 세율 인상을 금지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시죠. 세율 인상 금지 영역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목적인 겉으로 세율을 깎아주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해보니까 오히려 세율이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이론적뿐만 아니라 실증적 뭐 여기 있었나 보죠. 뭐 여기 있었나 봐. 세율 깎아주니까 더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크루그만이라는 그 맹큐책보다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교과서에 아예 내용이 들어갔지 않고요. 그냥 박스에 뭐 공급 중시 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좀 되게 약간 비난적으로 써 있어요. 뭐 되게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풀어서 다시 쓰면은 되게 뭐 사이코 같고 뭐 혹세무민적인 경제학자인 래퍼에 따르면 막 약간 수식어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냥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뻥치는 거랑 비슷한 게 이런 거 있죠. 뭐 포퓰리즘인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약간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 맞지도 않고. 근데 이제 취지가 뭐냐면 이해는 돼요. 공급 중시 경제학인 고전학파는 뭐냐면 작은 정부 축소지향적 그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걸 줄여야 돼요. 먹는 거를. 그쵸? 먹는 건 계속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해봐요. 절대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나? 그 재무관리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 김용석 선생님이 하시나 그런데 권투를 하시더라니까 권투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세요? 했더니 뭐 권투하면 뭐해? 계속 드시는 걸 뭐 배고프니까 그게 안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여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줄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 없으면 쓸 돈이 없으니까 저절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언론상에서 야수금기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줄이기보다는 아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부가 있으면 정부의 재정 이거 상황 어떻게 하냐면 정부 지출이고 요게 텍스 이렇게 되는데 얘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줄이려면 얘를 줄여버리면 먹는 게 없으니까 쓸 것도 없어서 저절로 줄어들어서 작은 정부로 가게 되는 사실 궁극적인 철학의 베이스는 그거고 요거는 이제 겉포장을 이렇게 쭉 하게 된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포 곡선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에 공급 경제학의 약간 기본적인 주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 그래서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 폐지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알아서 그냥 개입하지 말고 근로 의욕을 복돋아야 된다. 이렇게요. 근데 뭐 문제점 뭐 아직까지 이게 뭐 1980년 얘기인데 아직까지 뭐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밑에 요점 정리는 별표하시죠. 요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파별로 고전학파, 통화주의 막 이렇게 표 앞에 있는 거는 약간 이제 복잡하고 시험에 요즘 그런 게 나오진 않는데 재정금융정책은 중요하니까 학파별로 핵심만 나와 있어요. 다시 체크만 해보면 고전학파 완전 구축이죠. 케인즈는 오히려 구입효과라는 말을 써요. 이 삐딱하게 구축하니까 야 구입효과다 이렇게 막 약간 얘기합니다. 유발 투자 때문에 승수효과가 더 커지는 건데 자 LME 완만입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수평 보시면 되겠고 가파른 게 IS죠. 재정정책 가파른 거 이동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통화주의는 그거 반대로 보세요. 구축효과 보시면 되겠고 세고전학파, 세케인즈학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챕터에서 할 거고요. 금융정책 볼게요. 고전학파는요. 확대 금융 정책은 물가만 상승시켜요. 화폐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그거 잘 보시고 케인즈 학파는 금융 정책의 전달 경로가 길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길고 미약해요. 그러니까 아예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목표로 얘기하면 케인즈 학파가 약간 이자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함정 때문에 통화 정책 무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통화주의니까 통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직접 증가시키는 게 명목국민소득을 증가시켜서 그게 효과적이다. 장기 또 나왔습니다. 자연실업률 그거 잘 보시고 그리고 준칙 보시고 통화량이 중간 목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시의 틀을 먼저 메인으로 잡으시려면 극단적인 고전학파랑 이런 거보다는 그냥 케인즈랑 통화주의를 잘 잡으세요. 그리고 ISLM으로 가져가셔서 그게 뼈대가 있으면은 나중에 금방금방 기억이 되살아나요. 자, 세고전과 세케인즈는 뭐 다음 챕터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세고전학파, 세케인즈 학파 갖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챕터가 바뀌니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